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전국 250만 호의 새집과 청년 원가주택 공급. 야권 지지율 1위 윤석열 예비 후보가 드디어 내놓은 첫 공약입니다.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부터 찔렀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여야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9월 15일에 1차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내일부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충청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달 지역 순회 경선에 판세를 가를 변수죠. 경제발전소는 근사한 구호 뒤에 액션 플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야 대선 주자들은 어떤 경제정책을 내놨을까요? 그리고 새로 나온 소식은 무엇일까요? 경제발전소의 여의도 특파원 김도영 기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국은행이 3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대출금리가 벌써 빠르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 경제발전소의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모셔주시는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민간주택에도 사전청약 방식으로 이 공급한다는 얘기 나온 뒤에 청약 관심 높아졌죠. 청약 관련해서 모든 것 탈탈 털어보죠. 그리고 경제탐사.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세상의 관심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복수 의결권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는 차등 의결권 줘서 경영권 방어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볼까요? 그럼 증시 먼저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볼까요? 미국 증시는 소비도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로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특히 연준 위원들이 연내 테이퍼링 시사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를 희석시킨 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압력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일시적이라고 주장을 했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리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얘기에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 6월달 FOMC에서 연준은 매파적으로 일단은 변화를 했었고요. 7월달 FOMC에서는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은 과거와 달리 변동성이 확대되지가 않았는데 결국은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지표 둔화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변화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크게 개선된 고용 보고서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명을 했지만 코로나 급증도 같이 나왔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돼도 금리는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원래 알려져 있던 내용들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증시도 보면 이 전반적인 상승세보다 차별화 움직임이 뚜렷해 보입니다. 여행, 레저, 항공이 올랐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한다면서 이쪽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지난주 일평균 15만 2천 건,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15만 명씩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1월 달에 25만 명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빠져야 되는데 피크죠. 그러니까 피크아웃 이슈가 이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주만 해도 한 30%씩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1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목요일 날 15만 6천 건에서 금요일 날 15만 5천 건. 점차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해석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파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하지,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행, 레저, 항공, 경기 민감주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크게 올라갔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반도체 업종 또 강세를 보였는데 네.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았으면 그 다음에 잭슨 컨퍼런스라는 주요 변수가 끝났으면 당연히 상승 출발하겠죠.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잭슨 컨퍼런스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면서 올라갔다면 이제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오롯이 나쁘게 반응을 하는 정상화의 시기로 진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조금씩은 나오면서 상승분을 일부는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 나쁜데 특별히 나쁘지 않은 걸 좀 찾아보자. 희망을 찾아보자. 이런 증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이동 자제해 주시고 되도록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방역수칙 지키기 그리고 선제검사 받기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계 총파업 소식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원만한 타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무사당 설치로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개인의 삶에 큰 부담이 되듯이 과도한 규제 역시 기업이나 개인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소득세 감세 그리고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와 감세론은 이것만 가지고 정하기보다는 그런 전체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지난주에도 여야 대선 주자들은 국민들을 향해서 달콤한 약속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 전 연애할 때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 같기도 한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의도 특파원이죠.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누구의 약속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2040년부터 내연 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그 탄소 배출량과 연비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하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2035년부터 2대 중에 한 대는 그 친환경 차만 팔게 하겠다는 미국의 공약보다 좀 더 공격적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 이 관련 업계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든다. 이게 새 산업을 발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산업 전환을 좀 강제적으로 이끌어내겠다. 약간 이런 뜻 같아요. 이제 탄소 중립이 추세인 만큼 이를 추동하면서 또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4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서 100만 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럽처럼 탄소세도 도입하겠다 이 얘기도 했네요. 예,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탄소 발생을 억제하면서 또 세수의 일정 부분을 산업 전환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제 기자들이 언제부터 할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점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먼 훗날
날 언젠가. 자,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보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심대하니까 예.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을 전환하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예, 코로나19 완전 퇴치가 불가능한 걸 인정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3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재 방역 체제는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체제잖아요. 이거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 등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이라 이번 주에 일단 추석 방역 지침이 나온다고 하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내년 예산을 6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아, 이게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을 604조 정도로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위드 코로나 제안을 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같은 거 염두에 두고 650조 원까지 확장 재정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늘리자. 네. 그게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경우에 그 임기 첫 해와 끝 해를 비교해 보면 한 58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이명박 정부는 84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는 200조 원, 604조 원만 해도 200조 원 넘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650조까지 하면 250조 원 넘게 늘어나는 거겠죠. 이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거는 그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재정 전반에 거품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야권으로 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지지율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약이 뭔지는 안 가르쳐줬었거든요. 예. 드디어 1호 공약이 나왔네요. 예, 어제 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줄이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인데요. 기존의 보수 정치권에서 해왔던 그 틀 그대로입니다. 네. 좀 뭐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나 청년층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인상하고 뭐 저리융자,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그 추진 속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보유세 증가를 차단하고 과세 이연 제도 등을 도입해서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하해서 기존 주택 거래를 좀 촉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군요. 네. 신혼부부나 청년층 대상으로 하면 집값의 80%까지 꿔주겠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공급 대책은 뭐죠? 공급 대책은 또 비슷해요. 재건축, 재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수도권에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이제 보수 정치권 네. 평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차별점이 뭐냐? 특장점이 무엇이냐? 공약이 이렇게 늦게 네. 나왔는데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걸 좀 설명을 했어요. 청년 원가 주택. 예,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 그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대, 30대를 대상으로 30만 호를 5년 내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주택도시기금에다가 약간의 재정 지원을 투입해서 분양하고 회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약간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 이게 정세균 전 총리의 공약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최종안이 아니다. 좀 더 최종안에 가다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예, 뭐 계속 약간 좀 자신감 없는 모습 옆에 계속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네.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얘기인데 임대차 3법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그 임대차 3법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면 폐지해서 원상 복구를 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다. 근데 역시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네. 이 중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정도만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상한제 신고제는 유지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2+2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 홍준표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의 소식은 들어와 있나요? 예, 홍준표 의원은 전북 김제 새만금 삼삼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민간 주도로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이 됐는데 부지 조성률이 29%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업에 10년 이상 법인세 면제해주고 특구를 만들어서 한국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대중국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의 원격 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총상이나 자산 같은 외과적 시술만 군병원에 담당하고 일반적인 질병 같은 것들은 민간 원격 진료를 통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 급식을 민간에 위탁하자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군대 내 여러 가지 문제 이 부분을 겨냥한 건데 MZ세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저희는 잠시 후에 주말 사이 올라온 경제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자, 주말 사이에 새로 나온 경제 뉴스는 뭐가 있을지 살펴봤는데 역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관심사 같군요. 예, 맞습니다. 그 주요 시중 은행들이 예적금 상품 금리를 이번 주부터 올릴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30일 예적금 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고요. NH농협은행도 이 다음 달 1일 0.05%에서 0.25%포인트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KB국민, 하나우리은행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0.91%였는데요. 이번에 수신금리가 인상되면서 정기예금의 상품금리 수준이 연 1%대 초중반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올라도 1%대라 이게 대출금리보다는 훨씬 적게 오를 텐데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오르겠죠? 예, 은행권에서는 이제 10월에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부터 대출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2.62에서 4.1%였는데 2% 대출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그 주담대 등 가계의 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상품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이기로 했는데 우대금리를 축소할 경우 사실상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채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비교적 빨리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연봉 이상으로 그나마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5천만 원으로 사실상 지금 지붕에 뚜껑을 씌워놓은 상태인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하고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이번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해서 9월 말까지 90%를 지급한다는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등 이런 등을 포함해서 전체 가구 약 88%가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의 사용처 등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벌써 추석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는데요. 추석 연휴가 9월 19, 20, 20일, 22 요때쯤이잖아요. 희망 회복 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이게 목표죠?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 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경영 위기 업종은 100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추가적인 손실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모쪼록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기본소득 얘기 아마 이번 대선의 뜨거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여야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경기도에 한해서는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예, 경기도 의회에서 좀 내홍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갈리는군요. 예, 대선을 앞두고 이 지사가 이걸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일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가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받지 못하는 12%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총국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고소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 국민 12%를 하고 경기도민 12% 대상으로 예산을 추계를 해서 네. 그럴 경우에 166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을 4,190억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한 18% 정도가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상자가 254만 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6,348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 경기도 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글쎄요. 여론의 향바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사안이네요. 지금까지 아주경제의 김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역시 공약 얘기를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1315님, 왜 모든 걸 세종시에만 갖다 주려고 합니까? 다른 지역은 눈에 안 보입니까? 이게 지역 균형 발전입니까? 화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공약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 그걸 잘하던데 왜 그럽니까? 이런 의견하고, 다 사탕 발린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저희가 이게 당의정인지 아니면 정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잘 지켜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엑스레이까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없거나 없으면 불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살아생전에 쓸모가 있을까 싶은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오늘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경제공부 도우미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없거나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살아생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거 재미난 퀴즈네요. 네. 바로 이제 청약통장입니다. 아하. 네. 네. 누구든 아마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전 국민 통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가입 기간으로 치면은 네. 근데 청약 통장에 먼지만 쌓여갑니다. 이거 사용해봤자 사실 제 주변에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만점 받는 분들 보니까 뭐 청약 통장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네. 청약 통장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네. 지푸라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청약 통장 그래도 있는 게 좋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가지 경우는 뭐냐면 미분양으로 인해서 분양 후에 청약을 하는 이른바 이제 무순위 청약, 뭐 줍줍이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세대가 20가구 미만인 아파트도 청약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 앱을 펼쳐놓고 혹은 부동산 앱을 펼쳐놓고 주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가 19세대까지만 되어 있는 아파트가 꽤 많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19세대지? 1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네. 20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청약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럼 건설사에서. 번거로워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19세대로만 딱 끊는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또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2009년 4월까지는 주택의 종류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이렇게 세 가지 통장이었는데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뭔지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저축, 부금, 예금. 네. 근데 일단 청약 통장이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있다고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순위 요건부터 갖춰야 되는 거죠? 네, 일단 1순위라는 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1순위 하면 내가 가장 1번 같지만 그 1순위 요건은 요즘에는 최소한 청약을 넣기 위한 가장 기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인 즉슨 달성하기도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일단은 내가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종류부터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LH, 뭐 SH, 뭐 이렇게 지역주택공사나 나라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국민주택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공공주택, 국민주택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어쨌든 국민주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그 외에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그냥 브랜드 아파트들 있죠. 네. 요런 것들은 다 민영주택.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1순위 요건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르다. 일단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규제지역이 가장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규제지역으로만 얘기를 드리더라도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 돈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역별 예치금은 그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요건 이제 한 번에 넣어도 되는데 결국은 민영주택은 가입 후 2년이 넘었고 한 1,500만 원 쌓였다라고 네. 한다면 어느 지역이건 다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단 1순위까지는 만들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그렇죠. 치죠. 그럼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주택은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순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모두 세대 주면서 과거 5년 이내에 모든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어야 되고 민영주택은 1세대 1주택까지는 1순위로 쳐줍니다. 근데 역시 가점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요건이 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점 하는 건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국민주택은 아니고. 가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영주택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건 총 3가지 항목을 봅니다. 부양 가족 수,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요 3가지를 이제 점수하는데 이 셋 중에 가장 이 높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양 가족 수예요. 우리가 수능 볼 때도 4점짜리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배점 높은 거부터. 배점 높은 거. 이게 이제 부양 가족 수인데 만약에 본인 혼자만 있다 그러면 5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뭐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님, 뭐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까지 다 치는데 1인당 5점씩 해서 최대 6명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35점이 만점이에요. 야, 그러면 1인 가구는 5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3대가 한 집에 산다. 이런 7명 있다. 흔치는 않지만 예. 그러면은 35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으면은 1인 가구가 절대 이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갭은 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달성을 못하죠. 그러면 나머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냐. 일단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납입 여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예전에 2010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납입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냐. 공고일까지 그 기간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까지는 2점, 그다음에 1년 이상부터는 1년당 1점씩 올라가지고 15년이 되면 꽉 찹니다. 그래서 17점이 만점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4927님 이런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 저 미혼인데 메리트가 적어 보입니다. 네.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거든요. 네, 아직은 미혼이시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건 네. 민영주택의 가점제이기 때문에 나는 민영주택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민영주택의 점수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러면 국민주택으로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민영주택 중에서도 특별공급 그러니까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일반 공급의 조건부터 먼저 알고 그다음에 특별 공급을 알아야 나한테 유리한 방법이 뭐가 있구나. 사실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가입만 해두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청약을 넣을 때도 유리한 방식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엉뚱하게 넣으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청약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1인 가구 미혼의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 공급은 이번 생에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특별 공급을 노려보시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네. 청약 가점 만점도 종종 등장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가끔 생각해보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저희 주변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네. 10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애가 셋 부모님 모시고 살고 예. 뭐 이런 집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부양가족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일단 무주택 기간은 만약에 내가 28살에 독립을 했다. 네. 그 독립하면서부터 쭉 혼자 살았다.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주택이잖아요. 그쵸. 집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 집이 다 무주택일 수도 있고요. 그쵸. 하지만 무주택 기간의 카운팅은 30세 이후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아,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결혼 시점부터.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여기 계속. 부정적이에요. 아니요, 부정적이 아니라 요즘엔 일반적이니까요. 네. 이혼하시는 가구도 많아서 만약에 20살에 결혼했는데 25살에 이혼을 했다 해도 20살부터 무주택 기간은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면 와, 그분의 무주택 기간은 점수가 되게 높겠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15년이 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당 2점씩 해서 최대 32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32점, 뭐 17점, 35점 이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최고 84점 만점. 요게 가장 점수가 이제 높은 분부터 해가지고 당첨자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이 내 생각엔 길지만 네. 내가 만약에 20대 때부터 혼자 독립해서 살았다고 해도 미혼인 상태였다 하면은 30살 이전에 그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30살이었는데 잠깐 뭐 내 명의로 집을 가졌다. 네. 한 40살쯤에 그러다가 팔았다. 그럼 판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이거든요. 아하, 제로 베이스군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미혼 가구들이 약간 좀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아마도 이 여러 사람에게 주거 복지를 먼저 주는 게 우선순위다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예. 국민주택, 청약 가점 말고 또 뭘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영주택은 여기까지 가점제만 알아두시면 되고 네. 국민주택, LH나 SH 지역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납입 횟수 또는 납입 금액 이 두 가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뭐냐? 40제곱미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이하 아파트는 납입 횟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40제곱미터 하면은 그 면적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잖아요. 좀 소규모예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해주자. 그러면 돈보다는 꾸준하게 납입하신 성실함을 보자 해가지고 몇 번이나 납입을 하셨는지 이거는 이제 2010년에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한두 번밖에 안 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횟수를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그 횟수는 월 최대 1회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넣고 내일도 좀 여윳돈이 있는데 내일도 넣고 모레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여러 번을 넣어봐야 한 달에 한 번까지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40제곱미터를 이제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느냐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이 납입 총액도 한 달에 100만 원 넣으신 분, 1000만 원 넣으신 분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씩 10달을 넣으신 분이나 10만 원씩 10달 넣으신 분이나 이 납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 1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으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넣을 필요도 없고 덜 넣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국민주택에 만약에 내가 청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월 10만 원을 초과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100만 원씩 나는 넣어놨다. 네. 이거를 10만 원씩 10번에 넣은 걸로 쳐주세요.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안타깝지만 그게 안 됩니다. 이미 넣은 거. 예, 이게 청약을 잘 모르던 시절에 나는 아파트부터 빨리 사고 싶어 해가지고 돈을 여기에 많이 넣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한 번 넣은 건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입할 돈을 잘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 넣을 때 있으면 넣어야지 해서 한 2만 원 정도. 최소가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만 원 넣으신 분들은 예전에 2만 원 넣었던 거 지금 여윳돈 있으니까 여기다 8만 원 보태가지고 10으로 채우면 안 될까? 이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한 번 넣으면 그걸로 봉인된다. 그달은. 이게 그 AS가 안 돼요. AS가 안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건 네. 그 달에 만약에 연체를 했다. 네. 이건 나중에 10만 원을 채워 넣어도 인정이 돼요. 오호. 물론 바로 인정되는 건 네.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요즘에 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약간 생활비가 빠듯해. 청약통장 10만 원씩 넣고 있는 거 이거 2만 원으로 줄여서 한 5달만 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경우는 연체를 시키세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여기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채워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유리하지 금액을 줄이시는 건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연체가 더 나은 방식이 된다는 게 참 묘하네요. 금융권은. 물론 이제 같이 넣은 분, 그러니까 연체 없이 넣으신 분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연체해가지고 나중에 넣은 거는 인정되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아. 그렇기는 하지만 2만 원씩 넣은 건 되돌릴 수가 없고 안 넣은 거는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부분.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버버린 50님 2만 원씩 넣어봤자 소용이 없고 기본 10만 원씩 납입해야 한다는 소리에 제 딸도 10만 원씩 넣고 있어요 하셨는데 이게 그게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 주셨어요. KYM0114님 아이들 청약이 있는데 17세 이후에 10만 원씩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소용없습니까? 이런 얘기 해주시네요. 아니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왜냐하면 왜 17세냐면 네.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을 인정받는 건 만 19세부터입니다. 그런데 다만 만 19세 이전에 납입 이력이 있던 분이면 최대 24회, 최대 2년까지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자르고 17세부터 납입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기억하시기 쉽게 고2쯤 되면 이제 얘 수능 볼 때쯤 됐네 하면 그때부터 납입해 주셔라. 굳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 만들어줘 봐야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필요가 없고 네. 다만 그 2년을 더 넣었다. 만약에 5살 때부터 난 꾸준하게 부었다. 야. 그럼 어떤 달은 10만 원 넣고 어떤 달은 5만 원 넣고 어떤 달은 50만 원 넣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이 넣은 금액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넣은 달 말고 10만 원 넣은 달을 인정해 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19세가 되기 전 2년 전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17세부터 10만 원씩 넣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 우리 이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알아보셨네요. 이 애들 청약통장은 신생아 때 만들었는데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때부터 하실 필요는 없겠다.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17세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결혼 전에 요즘은 뭐 MZ세대 얼마나 열심히 재테크합니까? 그렇죠. 결혼 전부터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결혼 후에도 이 두 분이 각각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는 없애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지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뭘 고민하냐면 너도 10만 원, 나도 10만 원 붓게 부담돼요. 그쵸. 그리고 청약은 우리 집에서 한 명이 하는데 이걸 굳이 넣어야 되나 어차피 생각도 둘 중에 하는데. 하나가 되면 못 쓰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투기 지역이나 청약 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세대 원도 청약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투기지구나 청약 과열지구가 아닌 곳이 있나요? 있죠. 전국으로 따져보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청약통장 카드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을 넣든 안 넣든 어쨌든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못 쓰게 사라져버리는, 되죠. 못 써버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납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아까 민영주택은 그냥 지역별 예치금만 언제든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한 달에 얼마씩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다 갖고 계시면 나는 국민주택용으로 10만 원씩 붓고 내 배우자는 민영주택용으로 기간을 오래된 거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통장을 관리를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유리하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없애버리지는 말고 예, 굳이 둘 중에 없애버리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네네. 일단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사용이 되면 못 쓰게 된다는 거. 네. 근데 아까 그 새 출발하시는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집에 당첨이 됐다. 근데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장에 하나 살아있다. 그럼 이분은 그 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혼하신 분들 네.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우리가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구 명의로 하느냐. 예. 일반적으로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명의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 명의로 갖게 되면 어쨌든 지분이 내가 1%라도 있으면 나는 한 번이라도 유주택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유주택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 이혼을 했다면 그 이혼한 순간부터 나는 쭉 그냥 계속 무주택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요. 이게 다들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예. 자, 서로의 쌍방에 대한 신뢰를 한번 가늠해 보자고요. 청약 통장은 있는데 네. 이미 집을 샀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고 뭐 살아생전에 쓸 일이 있겠어 고민을 하시거든요. 또 어차피 집이 있으면은 당첨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청약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유지를 좀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유주택자지만 언제 또 집을 팔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속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상속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돈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껏 유지했던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 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전에는 못 써더라도 내 아들, 자녀, 뭐 딸, 손자 이런 데까지도 이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100년 안에 한 번은 당첨되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네, 내가 집 살 돈은 못 물려주더라도 큰 그림 보자. 예,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도 네. 있으니까 굳이 이걸 깨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면 유지를 하시는 게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는데 나쁠 건 없습니다. 왠지 약간 속상하네요. 그래요. 다음 세기에는 될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 해보는데 아까 예전에는 청약 통장이 뭐 부금도 있어요, 적금도 있어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입을 했다가 그거 그냥 활용 못하고 쭉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나온 신제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까? 일단 신제품으로 갈아타는 건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이 청약 통장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네.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청약 저축은 뭐냐면 국민주택용 통장이에요. 네. 이거는 민영주택에는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민영주택 들어갈 건데 하시는 분들은 뭐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청약 부금하고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인데 뭐가 다르냐? 부금은 적금처럼 매달 넣는 거고 예금은 한 방에 목돈을 넣는 거였는데 네.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달 넣는 적금처럼 넣는 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하는 거고 예금은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금을 넣다가 나는 좀 넓은 평수에 넓은 면적의 아파트 청약할 거야. 그러면 이제 예금으로 갈아타는 그런 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청약 저축이나 부금 같은 경우는 청약 예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거꾸로 돌아오는 건 안 됩니다. 그 외의 경우 반대로 이제 뭐 청약 저축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건 안 되고 다만 이제 청약 예금으로 바꿀 때도 지역별 예치금 아까 뭐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있어야 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돈은 쌓여 있어야 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저축, 부금, 예금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 부금을 예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의사 반영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렇게 필요하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윷놀이판에서 백도 같은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전진하시면 후진 안 된다는 네. 거. 그러면 예금으로 얘기를 한다 치면 돈을 넉넉히 부었을 때만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금으로 10만 원씩 5달 넣었어요. 그래서 50만 원 있는데 이거 예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는 안 됩니다. 그 서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 예치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금에 300만 원 이상은 쌓여 있어야 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과거에 안 낸 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지금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 사실상 변경은 언제든지 쉽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자를 좀 받아가겠네요. 예. 네. 거기서 받아간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원금만 내면 되는 네, 거예요? 원금만 내면 돼요. 이게 나란 일에서 나중에 연체 혹은 추가로 내는데 이자를 안 붙여서 받아가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웬만한 거는 다 이자를 받거나 그간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네. 국민연금도 나중에 연체했다 내면 이자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신혼부부인 1순위로 하는 게 나을까요? 특공이 나을까요? 3311님 말씀하셨는데 네. 요건 뭐 소장님께 토스할 것도 없겠습니다. 1순위는 거의 전 국민 1순위 아닌가요? 그렇죠. 신혼특공이 100배 낫지 않을까 1번 싶은데요. 신혼특공 넣고 2번 일반 공급에도 넣으셔야 되는데 네. 다만 다자녀면은 신혼특공으로 넣을까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넣을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자녀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최근 들어서. 높지는 않아서 다자녀라고 한다면은 꽤 사실은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세 자녀 이상이면은 확률이 있을 텐데 네. 신혼의 세 자녀 이상 이게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도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어서 일단 신혼 특공이 유리하실 거라는 건 조언을 해드리고요. 네.
자, 좀 전에 청약 통장은 상속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물려주셨다, 청약 통장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 그다음에 주택 청약, 지금은 현재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죠. 그리고 청약 예금, 부금 이렇게 있는데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청약 저축과, 그러니까 청약 저축은 언제 가입했든 상관이 없고요.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청약 예금, 부금은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혼인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예전에 가입했었던 청약 저축이 있다. 네. 할아버지가 청약 저축 통장을 가입하고 있는데 10만 원씩 오래 넣으셔가지고 3천만 원이나 부으셨네. 이거는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누구에게건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을 하시게 되면 뭐 기존에 납입했던 이력들 전부 다 이전이 되니까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이면은 굉장히 좋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10초 동안만 우리 네.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팁 짧게만 알려주세요. 특별공급에 우선 도전하실 때 꼼꼼하게 공고문을 읽어보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별공급별로 해당하는 뭐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뽑는 방법 그리고 추첨인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운에 맡기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그렇거든요. 네. 여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만들고요.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역시 청약 관련해서 의견들이 아주 뜨겁게 올라오네요. 크로드 518님, 우리 가족이시죠? 전통장은 자녀 상속이나 해야겠어요. 집게뽕입니다. 빙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왜 이리 어려운지 해주셨는데 청약이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신혼 특공 노려보시는 거랑 다자녀 그 특별공급 이런 것들 노려보시는 건 해볼만 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는 오늘 어떤 거 따져볼까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거 따져볼까요? 네, 원래 저 주식은 한 주에 그 의결권이 한 표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한 주에 10표짜리 이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벤처기업에 도입하겠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관심과 논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제도인데 네네. 차등 의결권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세웠다. 한 주만 가지고 있지만 이 주식의 효력을 10주, 100주 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난해 말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복수 의결권 제도로 도입하는 그런 법안을 올렸었는데 이게 여러 이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거를 좀 보류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그 비상장 그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저 주식 발행을 네. 그 도입하는 법안을 그 국회에 협조하여서 그 조속히 그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뭐 필요성은 이제 뭐 벤처기업이나 그 스타트업 같은 그런 작은 기업에서 이 창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받으면 자기 이제 지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이 이제 위태로워진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복수 의결권 제도로 도입하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복수 의결권 제도 자체가 일주 일표라고 하는 이 주주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벤처기업에 일단 도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대기업 이제 대주주나 그 경영진들의 이 기업 지배력이 이제 커지고 그 사익 추구라든가 경영권 세습에도 이게 악용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표가 사실상 사표화된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회사 내 뭐 도덕적 문제,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사회에서 의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해서 네. 외국에서 보면 포이즌 필이라든지 아니면 네. 황금 낙하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기술이나 서비스가 괜찮은 스타트업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확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일종의 방어막인데 네.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사례 자체가 뭐 지금까지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들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진 사례가 이제 단 한 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자인 그 김범수 의장이 그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가 됐어요. 이재용 그 그러게요. 삼성 부회장을 제치고. 되게 탄탄하네요. 그럴 정도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인수합병을 하면 했지 창업자가 모르게 이 그 투자를 받으면서 경영권이 위태로워진 사례도 없고. 그건 드라마에만 있는 얘기다. 그다음에 경영권 유지 때문에 뭐 받아야 될 투자를 못 받은 이제 그런 사례도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방어할 필요가 있느냐 네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제도 안에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서도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게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상환 그 전환 그 우선주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통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걸 약속해주고 이제 받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라고 저 사채니까 이제 빚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걸 이제 약속하면서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이제 지분율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이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는데 이 투자금이 지분율을 이제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다음 이제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이 지분율을 그 결정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분율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일단 입금하고 예. 나중에 회사의 사세를 봐서 우리가 정합시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 고민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과정들은 좀 다소 좀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복수 이결권 제도가 있으면은 좀 단순해지고 명쾌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뭐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벤처 기업의 복수 이결권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창업자들이 스톡 옵션을 더 남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그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오히려 희석될 그럴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해외에서는 그 차등 의결권제도 도입한 나라들이 많은데 네. 그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같은 데는 이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벤처 기업에만 이 복수 의결권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기업에게 먼저 이걸 도입하게 되면 외국의 이런 현실 때문에 오히려 전체 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벤처 기업만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면 거꾸로 그 일반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 정경련 같은 데서는 수년 전부터 이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재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재계에서 어찌됐든 뭐 SK, 삼성, 현대 이런 곳들이 해외 헤지펀드가 여러 가지 의결 사항을 요구한다 해서 네. 우리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가끔 하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 어떤가요? 장 초반에 1% 내외로 이제 상승 출발했던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0.2%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건설업이 4% 넘게 급등한 가운데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운수장비, 기계, 철강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은행, 보험 같은 이제 그 금리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부담으로 2%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는 등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세트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5226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듣기 나만 안 되나요? 아까 물어봐 주신 분 계셨는데요. 제가 지금 아이디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저희 방송이요. 그 팟캐스트 모아놓은 팟빵이라는 곳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TBS FM 들어가시면 저희가 한 점심 전후로 오늘 방송이 올라오거든요. 실시간 상황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상황도 보실 수가 있고요. 청약 관련해서 고민들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건 답해드릴게요. 이혼한 다음 새 출발해도 신혼 특공 됩니까? 하셨는데 신혼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뵐게요. 발전.